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8살이 되었고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엔 왜 이렇게 나이 드는 게 빠른지 노래 가사말처럼 세월이 야속하기만 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58년을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 먹는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제게 힘든 일이 생겨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맨날 사연을 들어만 봤지 써본 적은 없기에 부족한 글재주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30여 년 전 그때의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집 식구들과 처음 인연이 닿은 건 병원에서였어요. 당시 23살이었던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고통이었고 한겨울에 식은땀까지 나는데 직장에다간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으로 뽑혔을 때도 여자라는 차별을 받으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괜히 아프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러니까 여자들은 안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아파도 이를 악물며 참고 있었어요. 게다가 선배 언니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더 참았던 것도 있었죠. 아니 근데 이놈의 배는 아픈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내 뒤틀리게 쑤시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쓰러져 버렸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병원에선 급성 맹장이라며 이 질병이 매우 높은 응급성을 가진 병이라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며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참고만 있었던 거죠.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보호자였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저는 10살 때부터 고아로 보육원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 병원 측에선 아는 사람한테라도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결국 부를 사람이 없어 제가 살고 있던 옥탑방에 세를 준 집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그렇게 부모 없는 서름에 수술도 바로 못하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평상시에는 부모의 빈자리를 잘 못 느꼈었는데 아프니까 너무 서럽고 서글프더라고요. 내 옆에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있으면 이런 사소한 일에도 다 같이 모이고 해결하고 도와주니 얼마나 든든할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6인실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이미 5명의 아주머니들끼리는 서로 친해져 언니 동생 하며 지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음료수나 먹을 걸 가지고 오면 나누어 먹는 그런 깔깔거리는 분위기였죠. 제가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로 들어가니 무슨 신입이라도 온 것 마냥 다들 궁금해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땐 저도 수술이 막 끝나 몸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더 놔달라고 했던 때라 그 아주머니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그런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자리는 아예 커튼을 치고 있었고 가스가 나올 때까지 해야 하는 걷기 운동 시간 외에는 계속 커튼을 치고 있었죠. 그 아주머니들도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한 번씩은 조용히 말을 했는데 그때가 제 얘기를 할 때였어요. 아무리 조용히 얘기한다고 해도 그 좁은 병실에선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 왜 저러고 커튼을 치고 나오지도 않고 있냐는 그런 말들을 하셨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인상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자리에 쳐져 있는 커튼을 살짝 제치며 아가씨, 이거 두유인데 이거 좀 먹어봐. 그리고 웬만하면 이 커튼 좀 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래. 병원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우울하고 심란한데 아줌마들하고 웃고 떠들면 별로 그런 생각도 안 드니까 태어날 때까지는 웃다가 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싫다고 거절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퇴원을 할 때까지 제 공간이 없이 5명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지냈는데 커튼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니 더 가족이란 존재가 크게 느껴졌던 게 그 아주머니들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병문안을 와서 안부를 물으며 서로 챙겨주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더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 제게 처음 말을 걸어온 아주머니께서 아가씨는 병원에 입원해서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찾아오는데 부모님이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셨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물어보신 아주머니께서는 아차 싶어 미안하다고 하셨고 주변 아주머니들도 한순간에 조용해 주시는데 그때부턴 다들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절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을 하는 날 절 제일 많이 챙겨주신 그 아주머니와 함께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퇴원 수속을 밟는다고 병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도 본인 아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느낌에 그냥 인사만 시키는 게 아니라 대놓고 저랑 이어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막 본인 아들 어떠냐며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연이다 아주머니 아들과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과 4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기 전 나도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고 바랬던 제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저는 남편과 4년 동안 만나면서 시어머니와도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시어머니는 절 항상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제가 고아이다 보니 많이 안쓰러워하시고 딱하게 여기셨지만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셨고 늘 한결같이 대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저를 모녀지간으로 볼 정도였는데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 결혼을 하니 저는 더 좋았던 게 서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니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시어머니는 제게 혼수나 예단은 일절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동안만 시댁에서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죠. 저야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당연히 네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되려 저는 그 제안이 좋았어요. 맨날 혼자서만 지내던 제 삶에 가족이라는 온기가 돌았고 매일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설레일 정도였거든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는 제게 그걸 느꼈으면 해서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냐고요. 사실 집안 차이도 꽤 나고 제가 잘난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저를 선택하신 거냐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아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의아할 뿐이었어요. 항상 밝고 쾌활하셔서 인생에 굴곡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원래는 남편 위로 누나가 한 분 있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누님을 시장에서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태까지 실종이 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데 그때 남편 누님 나이가 4살밖에 안 되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고아로 자랐을 본인 딸을 생각해 저한테 잘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곤 저도 가슴이 아팠고 잠깐 시어머니의 진심을 오해해서 죄송스러울 뿐이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한다고 했죠. 저희 부부도 결혼을 하니 연애를 할 때랑은 다른 분위기였는데 연애할 땐 매일 저녁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 헤어지기 싫다고 했었는데 결혼을 하니 이젠 그런 일도 없고 주말엔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좋기만 했어요. 저희 부부끼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문제였죠. 부모복이 없는 저는 부모가 될 복도 없었는지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찾아가니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곤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게도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기껏 고아인 저를 며느리로 맞았는데 이런 며느리가 여자 노릇도 못하니 제가 얼마나 미울까 싶었고 애가 없으니 남편하고도 끈끈한 정이 안 붙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부부 사이에서도 또 다른 정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가업으로 더 바쁜 생활을 하였는데 집에 와서까지 일을 하니 저랑은 대화를 할 시간도 부족했죠. 어쩔 때는 저보다 비서랑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런 걸 좀 서운해하면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편에 들며 남자가 큰일 하는데 자잘한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네 남편이 지금 놀고 있냐?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들면 네 남편 큰일 못해 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원래는 결혼하고 몇 년만 시댁에서 살다가 분가를 하기로 했던 약속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산이 되었고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과 겪는 갈등이 더 배가 되어 시어머니와도 갈등을 겪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런 사랑을 처음 받아봤다가 갑자기 무관심해지니 남편의 비서에게까지 질투를 느끼곤 했어요. 한 번은 그 둘의 사이를 저 혼자 오해해 의심을 품고 남편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비서와 단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걸 보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해 이 둘을 가만 안 둔다는 심정으로 호텔방을 쳐들어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남편이 외국인 바이어랑 미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문을 발로 차고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으니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었죠. 결국 제 객기로 그 바이어와의 계약은 깨지게 되었고 이 일로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절 완전히 의심병 환자로 취급을 하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게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며 너 그거 병이다. 아니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을 의심하고 있냐고. 멀쩡히 돈 벌어가지고 오는 네 남편을 그렇게 잡고 싶냐? 어? 왜 의심해? 왜 그래? 라고 하시는데 죄송하다며 눈물만 흘렸네요.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며 이제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화 좀 풀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남편은 제게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다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몇 년 동안 거의 무늬만 부부로 지내며 아슬아슬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마루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깨워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축 처져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시어머니를 좌우로 흔들어가며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 몸에서 쪽지가 하나 툭 떨어졌고 저는 그 쪽지를 다 읽고는 말이 안 나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쪽진 저희 남편이 남긴 쪽지였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고혈압으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신 거라며 훈일은 저보고 알아서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여태 당신을 잘 챙겨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엄마를 챙겨줄 때가 됐다며 우리 엄마를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마지막 줄엔 언젠간 본인이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 쪽지를 보곤 남편에게 화가 났다는 것보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짐작이 들었고 일단은 급한 시어머니 먼저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남편은 전화가 꺼져 있었고 쪽지 속 내용처럼 연락 자체가 안 되어버렸는데 회사를 찾아가니 회사 또한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했던 건 건물 경비원의 말이었는데
남편의 회사가 벌써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챙겨갈 게 있어서 온 거냐며 이미 늦었다고 빚쟁이들이 돈 될 만한 건 다 가지고 가서 아마 별거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이 말을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알려야 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는 너무 늦게 병원에 찾아간 탓에 한쪽은 쓸 수 없는 편마비가 되었고 지팡이가 없으면 아예 걷지를 못하시는 지경이 되었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돈에 관련된 범죄 실종이 아닌 이상 일반 성인 실종은 기다리라는 말밖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절망 그 자체였어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은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시어머니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믿을 수가 없다며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심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며 한 20년을 남편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저를 구해준 시어머니에게 배신을 하는 것 같아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랑 같이 사는 내내 항상 제 눈치를 보곤 했는데 가끔 시어머니 때문에 화나는 일이 생기다가도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화난 마음이 진정이 되곤 했죠. 남들한테는 20년 동안 남편도 없이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 다들 미쳤다고 왜 모시고 사냐고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아왔던 사랑과 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알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도요. 그리고 작년 시어머니께서 끝내 살아생전 본인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저 또한 끝까지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상주 역할을 다했어요. 사람도 많이 찾아오지 않던 장례 이틀날 저 멀리서 어떤 건장한 청년과 중년의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나 인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유심히 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아는 사람까지 나타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2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옆에 있던 중년의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제가 그렇게 의심하고 의문을 품었었던 남편의 여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장하게 서 있던 20대로 보이는 청년은 그 두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걸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의심하고 불륜 사이라고 외쳤지만 아니라며 저만 의부증 있는 여자로 몰아갔던 시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와 돌아가신 분께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고 분통만 터져오는 그때 남편 놈이 더 혈압을 올리는 듯 시어머니의 편지와 유서를 각각 보여주는데 이걸 당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일단 그 안에 편지랑 유서를 읽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유서 속엔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20년간의 비밀이 그대로 적혀져 있었는데 사실 시어머니는 이 두 사람 사이를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더라고요.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러하였는데 며느라, 나도 내 아들이 여비서와 바람이 났다는 네 말을 처음엔 믿질 않았는데 내가 쓰러진 그날 네 남편이 나한테 여비서가 임신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너랑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다 알고 다 듣고 나서 사라지라고 말했다. 너랑 내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고 꼭꼭 숨어서 애 키우라고 내가 시킨 거야. 네 남편은 너랑 이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차마 네가 상처를 받고 나쁜 생각을 할까봐 내린 결정이었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텐데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앞으로 20억 정도 되는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유서를 작성했으니 태산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김대주 변호사님을 만나보렴. 그 변호사님께서 내 유서를 공중받아놨으니까 라고 하며 20년 동안 속여오고 네 말을 믿어주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말로 설명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게 남편놈과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만 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절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론 절 지키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사실 20년 전 그때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제가 우울증까지 왔었는데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시어머니는 일부러 절 속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임신을 그 여비서가 했다는 걸 알면 제가 더 미쳐버릴까봐 딸 같은 저를 지키는 방법이 이 방법일 뿐이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제게 말하지 못한 그 심경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남편놈이 아니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저를 버리고 지 여비서랑 바람이나 애까지 가진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당신한테 20억이나 되는 땅을 유서로 남긴 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돈을 다 당신한테 주면 되겠어? 아 그래 아무리 20년 동안 엄마를 당신이 보살폈다고 해도 나는 엄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도 20억에 대한 내 몫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반 내놔. 솔직히 내가 당신한테 반이나 떼어주는 것도 많이 떼주는 거야. 나는 엄마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거 다 내 거라고.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제 앞으로 시어머니가 준 20억까지 탐을 내는 이 쓰레기를 보곤 너는 정말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나가라고 했네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며 왜 그러고 사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의 비서도 남편을 한몫 거들며 아니 형님은 하나고 우리는 입이 세 갠데 그럼 당연히 절반 이상은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도 호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20년 동안 숨어 사느라 하루라도 맘 편히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호주에서 살면서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렇게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데 니들 진짜 천벌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놈한테도 너는 시아버지가 하셨던 사업 물려받아 돈도 꽤 많이 벌고 마지막엔 한탄까지 하고 도망갔으면서 이제 와서 시어머니 돈까지 탐을 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며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엄마도 내 엄마인데 두 사람 돈은 다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한다는데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유류분 청구에 대해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다는 유언 내용이 있어도 유류분 청구 소송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이가 없이 법적으로 전 남편에게 일정 부분 20억에 대한 돈을 반환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늘이 노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 억울한 마음을 시어머니도 같이 느끼셨는지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살핀 기여도가 제가 먼저 계산이 되어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아올 수 있었어요. 또한 그 여비서에게는 20년 만에 상간녀 소송을 하여 그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올 수 있었죠. 재판이 끝나던 날 전 남편과 그 상간녀는 제게 씩씩거리며 그 돈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저도 그 두 사람에게 니네보단 제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돈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서 다 쓰고 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니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했네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속과 이혼 소송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쩌면 제 20년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 큰 돈을 받은 것 같아 어안이 벙벙했는데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일부는 부모 없고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기부를 하였어요. 그리고 마트에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으로 남은 여생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건강도 잘 지키며 사는 게 저의 1순위 목표이자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면서 전 남편에게 수없이 많은 연락과 공갈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누구나 다 힘든 시기였을 텐데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